여러분은 콜롬비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 반대편 해발 2,700m 고산지대의 마을에서 한 청년이 70년 전 한국 땅에서 총을 들었던 자신의 할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끊겼던 인연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전기도 도로도 희망도 끊긴 고립된 마을.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을 넘어온 사람들. 그들의 진심은 마침내 한 세대의 희생을 다시 꽃피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70년 전의 은혜에 70년 후 진심으로 답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그는 먼지가 뿌연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햇빛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마주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세월에 쓸린 가장자리, 그리고 또박또박 적힌 오래된 글씨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품었던 기억이자 한 사람의 심장이 살아 숨쉬던 증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리베라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뿌리는 해발 2,700m를 넘는 안데스 산맥의 외딴 마을, 엘세로에 있습니다. 루카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산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채굴과 벌목에 맞서 싸워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온 고향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엘세로는 대규모 산사태로 도로와 다리가 무너졌고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지요. 하늘에서 비가 그칠 줄을 몰랐어요. 매일 내렸고 결국 산이 내려앉았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식수는 오염되었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상점도 행정도 모든 기능이 정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시간 속에 고립된 듯 살아가고 있었고 정부의 구조 손길은 더딘 행정 절차에 막혀 닿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여러 NGO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산을 넘기 위한 험준한 접근성 탓에 대부분은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버텨야 한다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붕괴된 할아버지 집터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엽서, 오래된 사진, 녹슨 배지, 그리고 작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1951년 7월 9일, 부산. 전선으로 이동. 추운 새벽 한 소년에게 사탕을 건넸다. 내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부산, 전선. 이 단어들은 그의 삶 어디에서도 들은 적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파병된 콜롬비아 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겪은 추위와 공포, 그 속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한국 소년과의 짧은 교감, 그리고 생존자들의 눈물까지 모든 것이 일기장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왜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 루카스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까지 먼 나라에서 흘린 피와 땀. 그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대국이나 기술 강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 깊은 곳에 남은 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밤이면 별이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엘세로의 하늘 아래서 그는 고요히 속삭였지요. 그 나라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그들은 혹시 잊지 않고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외부의 구조 손길은 닿지 않았지만 루카스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산 너머 아주 먼 곳에서부터 다가오는 조용한 물결처럼 말입니다. 그가 꺼내든 그 낡은 일기장이 이제 이 마을의 미래를 바꿔놓을 작은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며칠 뒤 루카스는 일기장을 마을 회관으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누군가는 잠시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일기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노인 한 사람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기억난다. 전쟁 이야기. 그때 라디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러자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들었던 한국전이라는 낯선 전쟁 이야기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전장에서 돌아온 친척이 그 나라에서 겪은 극한의 추위와 민간인의 눈빛을 이야기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루카스는 마치 먼지 쌓인 박물관의 문을 열어젖히는 기분이었어요. 잊힌 과거, 제대로 기억되지도 못한 역사가 마을의 입을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서 싸우셨다니.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메달과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년에게 사탕을 건네는 군복 차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소년이 누구였는지도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 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곁에 와서 조용히 등을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산 너머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이 마을에 헬리콥터가 오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몇 분 뒤 마을 광장에 하얀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국 NGO 구조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루카스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쥐고 있던 일기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이 고립된 마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두 세대를 건너뛰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정박한 한국 NGO 구조팀의 첫 등장은 말 그대로 기적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듯 헬기에서 내려온 그들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통역을 맡은 현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팀장이 첫 마디를 꺼내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험준한 산골까지 온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국제협력단 소속 NGO 구조팀입니다. 이번 산사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어요. 루카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도 생소한 존재들이었고 이제껏 만나왔던 형식적 방문만 반복했던 외국 NGO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보다 먼저 구조팀은 마을 전역을 직접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주택, 붕괴된 도로, 차단된 전력선을 일일이 확인하며 기록했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물, 식량, 의약품 분배에 팔을 걷어붙였고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놀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는 구조팀의 임시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찜찜함과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인생을 바꿀 한 장의 문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팀 리더는 루카스를 향해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의 할아버지가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대 1951년 부산 UN 평화군. 루카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은 그의 할아버지의 복무 기록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이던 참전국 용사 아카이브에서 추출된 것이었습니다. 구조팀의 리더는 그 자료를 우연히 확보했고 참전국 후손을 찾는 과정에서 루카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루카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조국의 무관심, 마을의 고립, 구조 요청의 침묵 속에서 그는 늘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나먼 나라에서 온 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기억하고 그의 존재를 찾아 여기까지 산을 넘어온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날 이후 루카스는 구조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안내했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재했습니다. 구조팀은 먼저 무너진 도로 일부를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발전기 설치, 통신망 복구, 그리고 작은 임시 교육센터의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구조팀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조팀 일원 중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국의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을 아이들에게 과자와 학용품을 나누며 웃음을 전하자 아이들의 표정은 모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밤 구조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조팀 리더는 루카스의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일부를 번역하여 낭독했지요. 그날 나는 부산 항구 근처에서 한 소년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에게 사탕을 건네자 그는 내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을 듣던 루카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작은 인연이 이렇게 반세기를 지나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이 잊혀져선 안 된다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도 그 진심도 절대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를 중심으로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구조팀에게 묵었던 식량을 내어주었고 젊은이들은 무너진 길을 함께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산골 깊은 곳에 움츠러들어 있던 마음들을 조금씩 일깨우는 따뜻한 불씨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구조팀과 함께 마을 전역을 돌며 현재 상태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행정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며 마을 지도자 회의를 주도했고 주민 동의를 얻어 마을 공터를 임시 발전기 설치지로 지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카스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팀이 설치하려는 임시교육센터의 설계도에 리베라 H 교육센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고맙다는 말로 끝내기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컸고 진심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센터는 참전 용사의 이름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 루카스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세대의 기억이 한 마을의 절망을 밝히는 등불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최초의 발전기가 가동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였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환호성이 터졌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마을 회관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어른들은 숨죽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루카스는 생각했습니다. 산을 넘은 건 구조팀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도달해 있었구나. 구조팀의 임무는 점차 결실을 맺어갔고 마을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루카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마을 엘세로. 한국 구조팀이 도착한 이후 마을은 조금씩 회복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며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었고 간이 통신망이 설치되어 외부와의 연락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임시교육센터에 모여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생계재건을 위해 땅을 다시 고르기 시작했지요. 루카스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구조팀과 협력했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다리를 놓았습니다. 구조팀 또한 그런 그의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루카스를 일종의 로컬 리더로 대우해 주었지요. 그러나 변화가 찾아올수록 예상치 못한 갈등도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조팀 보관 창고에서 일부 장비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발전기 부품 일부와 의료 장비 소량이 사라졌고 한국팀은 당혹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루카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부품을 숨기고 있는 젊은이 몇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이유로 장비를 되팔려 했고 외부에서 구조물자를 노리는 불법 브로커들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건 모두를 위한 구조야. 왜 이런 짓을? 그러나 젊은이들은 되레 루카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생각해준다고 믿어? 그들도 결국 자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냐?
루카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구조팀, 그들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이 마을도 또 한 번 도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구조팀과 일정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일어난 불신이 뿌리처럼 내려앉은 것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떠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 눈은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루카스는 마치 번개처럼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구조팀의 팀 리더가 처음 마을에 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참전국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센터를 설계할 때도 구조물자 분배에도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 하나하나에도 그들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스는 마음속에 불신을 덮고 다시 구조팀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고백했죠. 팀장님, 장비를 훔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이 마을, 다시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순 없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루카스는 직접 젊은이들을 찾아갔고 울분을 토해내던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 나라, 한국을 위해 싸웠어. 그들이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왔어. 진심으로. 이 기회를 우리가 버린다면 그건 우리 조상의 희생을 저버리는 거야. 그 말에 젊은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난당했던 장비가 조용히 구조팀에 반환되었고 구조팀은 그 일에 대해 일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 리더는 루카스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임시교육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루카스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간판이 걸렸고 그 앞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 글귀를 본 루카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기념비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죠. 한국의 하늘은 지금 어떤 색일까? 그곳에서도 이 기념비를 보고 있을까?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제 진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이 끝난 후 마을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구조팀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마을 곳곳에서 돌담을 다시 쌓고 무너진 수로를 정비하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죠. 한 주민이 그렇게 말하며 삽을 들었고 그 말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루카스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지 시설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구조팀은 마지막 단계로 작은 커뮤니티 방송국을 설치해 간이교육 방송과 공지사항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송출 첫날, 방송국에서는 루카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루카스 씨가 직접 라디오에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라디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 이 마을에 빛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전기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믿게 된 빛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아주 먼 나라였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잘 알지도 못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남긴 이름 하나로 이 먼 산을 넘었습니다. 방송을 들은 주민들 중 누군가는 흐느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카스는 말을 이어갔어요. 은혜라는 말을 전에는 무겁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은혜는 기억이고 그 기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국 구조팀에게 마음을 열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수줍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지요. 마지막 주말, 구조팀이 철수하기 전날, 마을 중앙 광장에서는 작은 작별식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전통 옥수수 빵과 따뜻한 수프가 준비됐고, 아이들은 교육센터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도 손을 잡고 따라 불렀죠. 그리고 그날 저녁 루카스는 구조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말했어요. 산을 넘은 건 구조팀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넘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에요. 이젠 우리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그 말에 팀 리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고 고요한 산골 마을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변화하고 있었죠. 작별식이 지나고 구조팀이 헬기를 타고 떠나던 날. 광장은 조용했지만 묘한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날렸고 노인들은 천천히 손을 흔들며 속삭였죠.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게 따뜻했어.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이 아직도 광장 위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구조팀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었어요. 발전기는 여전히 돌아갔고 간이 통신망은 마을과 바깥 세계를 이어주었습니다. 특히 교육센터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어요. 낮이면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밤이면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마을 전체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죠. 루카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칠판과 교재가 이젠 손에 익은 도구처럼 느껴졌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그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 중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선생님, 한국은 진짜 그렇게 멋진 곳이에요? 루카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멋지기도 하고 참 따뜻한 곳이야. 누군가를 잊지 않는 나라거든. 그 말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루카스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곤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들은 단어가 아니라 감정으로 읽혔고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유산으로 느껴졌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전 참전국 후손 초청 행사에 루카스를 공식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루카스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나도 산을 넘어가야 할 때구나.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으며 생애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 아래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이제 자신이 밟게 되었다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루카스는 발을 내딛는 순간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한 공항, 자동화된 시스템, 눈에 띄게 깨끗한 바닥, 그리고 환영하듯 웃으며 다가온 안내 요원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한국이구나. 공항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는 바로 엘세로에 함께 있었던 구조팀의 팀 리더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루카스는 그 짧은 인사 속에서도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에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참전국 후손들과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루카스는 대표 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이름은 루카스 리베라입니다.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의 작은 마을 엘세로 출신이며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고 헤라르도 리베라의 손자입니다. 순간 객석에서는 잔잔한 탄성과 함께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루카스는 그 박수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기장 속에는 절대로 잊지 못할 한 나라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나라에서 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소박한 기념식이었지만 루카스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움직이는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념식 이후 루카스는 한국 각지를 돌며
참전 기념관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할아버지의 군복을 복원한 모형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속으로 속삭였죠.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역을 도는 일정 중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국전 참전국 후손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청이었어요.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 할아버지였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이 순간 저는 이 나라가 그 희생을 기억한다는 걸 느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아이들은 직접 그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스 아저씨,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줬다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길, 루카스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빠르지만 그 속에는 기억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에 돌아가면 단순히 교육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심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전달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아주 오랜 침묵을 지나 다시 산을 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외면받았던 기억,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립된 마을. 그러나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삶이 멈췄던 땅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기억 속에만 있던 이름은 살아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보은이란 단어, 그것은 곧 연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연결의 깊이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